2부 시민 공감 토크는 김의영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우영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분권, 자치 이러면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데 우리 사는 게 스스로 재미있게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우선 조금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꼭 읽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로버트 퍼트남이라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좀 어려운 용어지만 사회적 자본이라는 이렇게 개념을 많이 이제 유행시켰는데, 미국 대통령들이 가끔 언급도 많이 하는 그런 유명한 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게 이태리에 대한 책을 하나 썼어요. 70년도 말에 지방자치 제도를 도입했어요. 법이 생기고. 근데 그 10년이 지납니다. 10년 후에 그 로버트 퍼트남 교수가 갑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봐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10년 후에 지방자치가 도입된 10년 후에 북쪽은 다 잘 살고 만족해요. 근데 남쪽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못 살아요.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워낙 잘 살던 곳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됐으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성공했겠지. 두 번째, 교육 수준이 높은 곳은 잘 됐을 거야. 뭐 여러 가지 다 따져봅니다. 세 번째, 사회주의 정당, 좀 진보적인 정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잘 됐을 거야. 근데 다 틀려요. 이유가 뭐였느냐 보니까 시민 공동체가 잘 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시민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자주 만나고 교류하고 서로 믿고 상호 호의의 규범이라고 그러죠. 그냥 신뢰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트워크가 잘 짜여 있고, 이런 곳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성공한 겁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지방 분권을 위한 법 제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어떻게 삶을 자치적으로 잘 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홍우주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문식이라고 하고요. 시민이 참여하는 홍대 앞 자치 이야기, 홍대 앞의 거버넌스에 대해서 그냥 제가 경험한 바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우주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 2013년도에 서울시 창작공간인 서교예술실험센터란 곳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게 거기가 사실은 홍대 앞 예술가들에게는 약간 좀 동떨어져 있는 섬 같은, 외딴 섬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공간에서 사실 지역 예술가들과 좀 더 호흡을 하고 지역의 어떤 또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교예술실험센터를 운영 방식을 공동운영단, 그러니까 현장 예술가들과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바꾸게 돼서 제가 이제 그 공동운영단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여를 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 뭐 이런 뭐 활동과 전혀 관계없이 홍대 앞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그 가난하고 불쌍하고 찌질한 뮤지션이었는데요. 그냥 공연하고 술 먹고 놀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이런 공동운영단 활동을 참여를 하게 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사실도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좀 상당히 어색하고요. 지금 이게 제가 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10월 달에 그 서교예술실험센터가 폐관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마포구 소유인데 서울시가 운영 예산을 내고, 마포구와 서울시의 위탁 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2013년 12월인데 마포구하고 서울시 간에 알아서 결정을 해가지고 마포구에 다시 반환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동운영단을 만들어 놨는데 공동운영단한테는 이런 방구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대 앞에 있는 문화예술 주체들이 전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모여서, 그렇게 모래알처럼 모이기 힘든 예술가들이, 보통 예술가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잘 모이지도 않잖아. 그리고 너희는 뭐 실행력도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예술가들이 모인 겁니다.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해서 결국은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연장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연장을 하게 되고, 12월 달에 청책 토론을 하면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을 하는 제안이 되고, 그래서 홍우주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뭐 마포구의 사회적 경제 예비 특구 사업이라는 걸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는데요. 홍대 앞 문화예술 생태계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들 전부 무슨 집안에 우한들이 있으신지 전부 이렇게 표정이 전부 다 막 이렇게 좀 가볍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무서워서 얘기 잘 못하겠네요. 예. 근데 저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니까요. 예. 예. 관계 중심이라고 하는데 관계 중심이 좋은 말이긴 한데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서로 누가 더 친하냐 안 친하냐 이걸로 다 이게 판결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밀도로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하고 하니까 뭐 어떤 역량이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 학연 혹은 뭐 일종의 파벌 뭐 이런 소위 말해서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게 그냥 일반적인 민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기업이든 아니면 뭐 그 행정이든 모든 데에 그런 문화가 퍼져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런 걸 보통 정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정치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동네 어르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어디 누구 만나서 술 한잔 하고 그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왜 그래야 되지? 왜 그래? 일을 해야 되는데 왜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마치 여전히 너희는 과로받기야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암묵적인 그런 것들 규정 느껴집니다. 대표성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표성을 가지고 행정 주체분들이 민간 주체분들 상당히 경쟁을 많이 시키는 걸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딱 묻는 게 너네 대표성 있냐? 대표성 있다고 그러면 있다 그래도 그게 안 맞고 없다 그래도 안 맞는데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그리고 또 대표성을 갖고 이야기를 할 때도 보면 적합한 주체를 또 발굴도 못해요. 친한 사람들이 대표성을 줘요 그냥. 같이 술 많이 먹고 밥 먹으면 대표성 있네 이렇게 주십니다. 그런 사례들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민권의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민민 거버넌스가 강화되어야지 민간 거버넌스를 할 수가 있지. 민민이 뭐 서로 이제 그 알량한 지원금 타내려고 서로 경쟁하다가 서로 이렇게 뭐 라인 타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그 여기 서울시에서 협치 2.0 그래가지고 협치자문관실에서 이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안 드린 게 지금 홍대 지역에 여러 가지 공공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전부 통합적이지도 않고 다 따로따로 가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주체들이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더 젠트리피케이션을 더 심화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협치할 수 있는 이런 협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걸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원동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한 시간 10분 정도가 주어졌는데 이제 제가 그 맡은 역할은 이제 제가 한 학기 동안 뭐 거의 1년 가까이죠. 올해 한 3월부터 지금까지 쭉 저도 청년의 눈으로 이렇게 마포구의 어떤 시민자치 특히 이제 홍대 앞의 어떤 예술 생태계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또 간단하게 좀 또 여기 이사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주민자치라는 거는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고 자 지금부터 주민자치 시작 해서 이렇게 확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다양한 어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은데 근데 저는 그 예술이 핵심이라고 봤거든요. 결국에는 함께 웃고 함께 또 노래 부르고 함께 서로가 뭔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해외 사례를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인식이랄까요? 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뭐 자유랄까 창의랄까 이제 이런 가치들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우리나라 사례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예술을 대하는 방식이나 또 예술인들이 서로가 어떤 그런 영역이랄까요? 서로의 역할을 이렇게 자치적으로 꾸려 나가고 조직해 나가는 부분에서 거의 전무하다 싶을 정도로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었어요. 대부분의 어떤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이라 그러면 대형 기획사들 중심으로 이렇게 보통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죠. 뭐 제가 안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근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보다 더 핵심적인 거는 이 커뮤니티 내에서의 어떤 예술가들의 어떤 역할일까요? 그리고 예술의 기능이 정말 강조가 되어야 되고 이제 이게 잘 될 때 또 주민자치도 함께 갈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 홍대 앞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 있는 예술인분들의 어떤 자치적인 역량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이제 이사장님이 또 거기서 주민으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고 또
직접 이제 예술의 영역에 계신 분으로서 이게 이제 보통 홍대 문화, 홍대 씬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홍대 씬의 어떤 고유성이랄까요? 정체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뭐 이게 사실 뭐 신촌도 있고 또 대학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젊은이들의 문화 뭐 유흥의 장소가 많은데 굳이 이렇게 홍대라는 지역성, 그리고 홍대가 왜 그러니까 활성화돼야 되고 잘 좀 이렇게 자치 역량이 강화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홍대합 문화라는 거는 그냥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중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90년대 X세대라는 그런 담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담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난 나야 뭐 이러잖아요. 뭐 남들과 달라 뭐 이런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90년대 처음이었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모두가 다 어떤 그 조직이나 어떤 그 구성되어 있는 어떤 한 그 큰 그 안에 하나의 개인이 이렇게 존재를 했었던 거죠. 근데 개인이 스스로 개인이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가치를 내세우게 된 시기가 90년대였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최초의 시기였다고 보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홍대 앞에서 그런 독립이라고 하는, 독립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독립을 표방한 문화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문화예술에 진입을 할 수 있는 장벽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문화예술가로 뭔가 되려고 그러면 뭔가 인증을 받았어야 됐어요. 학교를 가든가 아니면 뭐 문단에 등단을 하든가 뭐 음반을 발표를 제대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술가다. 그럼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그냥 예술 작품이 되는 거죠. 홍대에 미대라는 그 특화된 학교가 있었고 단과대가 있었고, 그 중심으로 해서 사실 좀 별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던 거죠. 지금 보면 홍대 중심가가 아니고 합정이나 이 주변 지역으로 해서 자본의 습격이죠. 지금은 거의 대부분 자본의 습격인데, 이 자본의 습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젊은 예술가들이 대안적인 공간들을 소규모로 조금씩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서울시 차원에서 창동 플랫폼 6일이랄까요? 이제 결국에는 또 이 홍대 죽어가는 이제 문화예술을 또 이게 창동을 기반으로 이렇게 새롭게 또 이제 행정의 힘을 또 빌려가지고 뭐 이렇게 정책적으로 형성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2019년까지 뭐 2만석 규모의 공연 시설을 보유한 또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짓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과연 그런다고 이 문화예술이라는 게 살아날까, 다시 뭔가 어떤 서울만의 어떤 그런 서울 문화예술의 어떤 새로운 어떤 이제 전기가 열릴까라고 했을 때 조금은 부정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문화예술이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위에서 뭐 제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거기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연스럽게 예술인들이 서로 이렇게 놀고 또 주민들과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지는 게, 저는 제 상식적으로는 그게 이렇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이제 좀 시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지역신이 만들어지는 건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많은 곳에서, 그러니까 저는 뭐 창동도 홍대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기 강남도 그런 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인천 어디든 다 그런 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는 방식은 사실 이게 지금 그 문화예술 씬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앵커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술가들을 이주시키면 거기서 씬이 만들어질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식으로 문화예술 씬이 만들어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다 씬을 만들고 싶으면 컨트롤 타워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공간은 최소화시키고, 지역의 민간 주체들이 공연장이나 아니면 녹음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공간에다가 공연장, 녹음실, 연습실 다 만들어서 박아놓으면 그거는 오히려 민간 주체들의 역량을 더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공간이. 그러니까 과연 정말로 그 지역 주체들과 뭔가의 그 지역에 밀착한 문화예술 씬을 만들고 싶은 것이냐, 그 의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그 아주 중요한 이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다 계속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억을 해둘 필요가
이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로버트 퍼트 나온 이태리 얘기를 했는데 그럼 왜 시민 공동체가 잘 된 곳에서는 성공했느냐? 그 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 곳에서는 으쌰으쌰 아까 표현 쓰셨는데 으쌰으쌰 잘하거든요. 시민들이. 근데 으쌰으쌰 잘한다는 것은 첫 번째 잘 싸워야 돼요. 아까 뭐 청책 그 자리를 통해 가지고 요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시민들이 온순하게 말만 따르면 안 돼요. 탑다운은 안 된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으쌰으쌰 한다는 것은 필요한 게 있을 때는 그걸 요구하고 또 탑다운으로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민관 가버넌스 얘기해 줬는데 괜찮은 제안이 왔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이거는 우리 문화예술을 살리는데 좋은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관과 손을 잡고 잘 만들기 위해서 으쌰으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으쌰으쌰는 저항의 의미와 협력의 의미가 같이 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문제가 되는 점도 있지만, 그렇죠. 청책을 통해서 어떤 의견을 개진했고 그에 따라 가지고 같이 뭐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또 탑다운에 대해서는 약간 약간 어색한 거북한 그런 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꼭 성공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또 낙담해서도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저항과 협력에 으쌰으쌰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주민자치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거를 좀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우리 또 다음 성북구 듣고 그다음에 이제 서대문구 듣고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역재생과 건강한 청년 일자리 생태계라는 거창한 미션을 가지고 기획, 연구, 교육 등에 하는 그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이고요. 저희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요, 서울시의 혁신일자리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11개월 단기 인턴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이 혁신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성북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제가 인턴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같이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한 15명 정도 같이 이제 성북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인턴 활동을 하면서 뭐 문화공동체, 뭐 문화기획 뭐 이런 활동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막 주민들을 만나서 막 이야기도 듣고 막 그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돼서 뭐 야시장도 열고 벼룩시장도 열고 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랑 같이 다양한 뭐 지역 프로젝트들 하면서 독립잡지 만드는 작업들도 했고요. 뭐 동네 장터 같은 거 기획하는 행사들도 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한 1년 정도 지역 활동을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 1년 동안. 굉장히 냉정하게 말하면요, 11개월짜리 비정규직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미를 다 부여해도 정말 굉장히 냉정하게 말하면 그냥 11개월짜리 비정규직이에요. 왜 11개월인지 아세요? 왜 11개월인지 아시나요? 공공사업들이 12개월이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11개월입니다. 퇴직금을 주게 되면 이 예산이 확 늘어나거든요. 뭐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뭐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알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지금의 청년 세대들을 조금 지배하고 있는 담론 자체가 뭐 88만 원 세대, 88만 원밖에 못 번다는 얘기죠. N포 세대, 뭐 3포, 5포, 7포를 넘어가지고 이제 뭐 다 뭐 포기한다 뭐 이런 의미고, 사토리 세대, 그냥 그게 고정 변수니까 만족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요즘에 뭐 수저론, 그래서 결국은 네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년 세대들을 지배적으로 지배하는 정서가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틀렸구나 라는 정서를 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저랑 같이 활동을 했던 그 친구들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말에 모인 거예요. 12월 달에 이제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고용 승계도 안 돼요. 뭐 하냐 이제. 비관적이에요, 전망 자체가. 대부분 저희도 전공들이 뭐 문화예술, 인문학, 뭐 어문계열 뭐 이쪽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백수가 되거나 아니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비정규직이 되거나. 무서운 거예요. 다시 내가 또 어떤 각자 도생의 길로 돌아가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협동조합을 처음 시작했을 때 뭔가 되게 거창한 미션이나 뭐 어떤 낙관적 전망이 있어서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비관적 전망이 맞아요. 무서운 거예요. 혼자 살아가긴 무서우니까 그래도 그 1년 정도 같이 이 활동을 했던 동료들, 옆에 있는 내 친구들,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지역을 한번 믿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혼자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게 하기에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협동조합을 창업을 했고요. 그때 다는 안 남았어요. 한 10명 정도 같이 남았고, 그리고 한 8명 정도 되는 지역의 선배가
그래도 내가 너희들은 굶어 죽지 않게 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18명이 창립 발기인이 돼서 협동조합 성북신나를 창업하게 되었고요. 2014년도 2월에 창업했으니까 지금 한 3년 차 정도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세요. 뭐 먹고 살만하냐, 뭐 괜찮냐, 뭐 지역은 어떻게 좀 청년들에게 좀 기회의 땅이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블루오션도 아니고요. 어떤 생존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맨 땅에 여전히 3년 차인데도 여전히 맨 땅에 헤딩하고 있어요. 그냥 야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3년 정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 같은 팀들이 되게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서울 지역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한번 뭐 정리해놨는데 뭐 성북에는 성북신나 각 지역별로 저희 같은 청년들이 한 팀씩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킹 모임 같은 것들 하는데요. 그냥 그 친구들을 보면서 힘을 되게 많이 얻어요. 아, 우리만 이러고 사는 건 아니구나. 아, 이렇게 우리 외에도 꼭 이게 서울에만 지도를 그려놨는데 전국적으로도 저희와 비슷한 이런 지역 활동을 하는 청년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청년 단체들을 만날 때마다 뭔가 그 묘한 동질감과 뭔가 그 한숨과 그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좀 많이 살아남았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파이 자체가 되게 커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을 되게 키워야 되는구나, 또 많은 분들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말을 하는데 되게 요원해요.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고 저희도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냥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목표가 명확해요. 조합원을 200명을 만드는 게 저희 1차적인 목표거든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지방자치다 해가지고 협치라는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뭐 지역 주민과 같이 뭐 협치한다, 뭐 자치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기존의 협치라는 것들이 기존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까, 통반장, 자치위원회로 대변되는 요 구조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말하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권력을 내놓으라는 얘기는 하는데 그 권력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나눠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전략도 없고 디테일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지켜보니까 한 200명 정도 조합원이 되면 아, 우리가 좀 어디 가서 좀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아, 우리가 조합원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의원님. 뭐 저희 뭐 이런 정도 어떤 민간에서의 거버넌스를 만들어 본다라는 차원에서 좀 규모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본다는 차원에서 한 200명을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 같은 경우에 그 사회적 관계 지수가 OECD에서 통계를 냈는데 0.2점이래요. 0.2점. 통계에서 0.2점, 10점 만점에 0.2점. 10점 만점에 0.2,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 내가 도움을 청할 주변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0.2점이라는 답변이 나왔다는 거예요. 0.2면 사실 통계적으로는 그냥 없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국가 권력도 그거를 해주지 못하고 있고 그런 사회 안전망이 사실 한국에는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성북신나라는 어떤 협동조합이라는 이 관계가 어떤 지역 안에서의 관계 안전망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같이 모여서 모임도 하고 같이 모여서 사업도 하고 뭐 일거리도 만들고 이러는 것들. 그래서 한 그 두 가지 정도 의미로 저희는 조합원들을 만드는 게 목표, 200명을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그런 그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지성을 통해서 어떤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 그런 관계 안전망을 통해서 어떤 이 작은 사회 안전망 같은 것들을 실험을 하고 그런 것들의 어떤 무대가 될 수 있는 곳이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어렴풋한 그런 희망 같은 것들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경험에 기반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유지연 석사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석사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백수입니다. 지금 학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좋게 말하면 시준생이고 나쁘게 말하면 백수라서 진짜 말씀하신 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청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교수님이랑 동네 안의 시민정치, 시민경제 프로젝트 하면서 여기 성북신나를 알게 됐을 때 소위 요즘 말로 아 이거 진짜 신박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찾을 수 있다는 게 되게 획기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뭐 질문도 많이 하고 하시는 사업 내용들을 들으면서 되게 공감도 많이 되고 희망도 많이 얻고 동시에 절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그냥 다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돈벌이가 되는지, 지역에서 청년들이 일을 하는데 최저 임금이라도 나오는지. 그래서 지금 아까 이렇게 어떻게 사업 시작하셨는지 이야기는 하셨지만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진 않은 것 같아서 그 국장님 지금 하시는 사업들 곁들여서 얘기해 주시면서 이게 실제로 돈벌이도 되고 아니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지역에 조금 좋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좀 사업이랑 같이 엮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참 되게 가혹한 문제입니다. 저희는 두 가지 미션을 동시에 달성을 해야 돼요. 공공적인 목적도 달성을 해야 되고요. 그 와중에 돈도 벌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 죽어라고 돈만 벌어도 안 되고 죽어라고 공공의 미션을 목표로 해도 안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좀 만족해야 된다는 어떤 딜레마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성북신나 처음 들어갈 때 최초에 약속했던 것들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다른 게 뭐 지역을 바꾸고 뭐 세상을 뭐 이런 거창한 목표 말고요. 제일 최우선의 전제, 대전제와 최우선의 목표가 뭐였냐면 생활임금 벌자. 우리가 이 일을 해서 생활임금은 벌자. 한 명이 우리 노동하는 친구 한 명이 서울시가 정하는 생활임금 정도는 벌어야 되지 않나? 라고 했었고 그 당시 한 12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서울시 생활임금. 그래서 저희가 120만 원 한 달에 못 벌 것 같으면 때려치우자라고 시작을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어떤 명확하게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어떤 캐시카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벌었어요. 근데 이건 어떤 저는 선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120만 원이라는 목표가 생기니까 좀 그거에 맞춰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저희가 한 3년 4년 정도 그래도 지역에 활동을 하니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좀 약간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막 혁명 막 이런. 지금은 뭐 그런 꿈은 다 접었고요. 근데 지역이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지역은 내가 하는 활동들이 변화시켜 나가는 것들을 바로바로 목격을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작은 공간이 하나 생기고 나와 인사할 수 있는 이웃들이 생기고 그리고 뭐 단적인 예로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자가를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 기억을 해보면 엄마한테 엄마 왜 우리는 2년마다 이사를 다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제일 오래 살았어요. 지금 3년인가 4년 정도 성북구에 살았는데 제가 인생에서 제일 오래 산 기간이 4년이에요. 28년 인생 중에.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는 게 제가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동네 친구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제 삶의 변화 자체가 어떤 성북신나가 만들어가는 지역을 변화시키는 모습의 어떤 단편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가 다 말하고 있는 이 지방자치, 주민자치도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얼마나 각자 지역에서 참여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참여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제가 뭔가를 좀 희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개인적인 경험 또는 뭐 조직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참여하면 뭐가 좋을까요? 왜 참여해야 될까요? 되게 추상적인 질문인데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디테일이 확실히 좀 떨어져요. 이런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는데 제 지자체에서 어떤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들을 청취하고 이런 것들을 정책에 방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생각 많이 해요. 철학 없는 정치인보다 디테일 없는 정치인들이 저는 요즘엔 더 싫어요. 그래서 뭔가 하겠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그게 실행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으면은 저는 그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를 말을 하지만 어떻게 이 지방자치를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계획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솔직히 말하면 주민들에게 어떤 이 참여하라고 말하기 미안해요. 왜냐면 당신이 여기 와서 시간을 들이고 얘기를 해도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저는 정치 권력의 숙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솔직히 말하면 정치 참여가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삶에 있어서.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요.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당장 먹고 살기가 바쁜데 정치 참여가 나에게 우선순위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건 어떤 크나큰 계기가 있지 않고서야 좀 힘든 일이 아닐까라는 것들을 약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좀 비관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정치 참여가 어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고 저만 해도 제 어떤 삶이나 제 어떤 일상이나 제 어떤 취미 활동을 포기하면서까지 어떤 정치 참여, 정책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안 할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청년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문제가 되는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장 개혁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말하는 이 청년 문제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구조라든가 중앙정치랑 만날 수밖에 없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조그만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 되게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이 큰 구조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지만 이런 거시적인 구조라든가 뭐 중앙정책 문제에 대해서도 개입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목소리를 어떻게 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되게 지역에서 활동하면 되게 재밌는 게요. 저는 어렸을 때는 대통령이 저의 삶을 결정하는 줄 알았는데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서울시장이 누가 되냐, 성북구청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제 삶이 조금 더 많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양상이고 또 하나는 어떤 청년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이건 분명히 어떤 정치 권력이 분명히 무능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사실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어떤 그 정치 권력 이전의 어떤 시대적 흐름이라는 생각들을 저는 하거든요.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어지고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이런 문제들. 그래서 되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좀 저도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좀 스스로 그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들.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런 어떤 항상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어서 어떤 중앙 정치나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뭐 투표라든지 개인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중앙 정치 활동들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결국은 답은 저는 제 삶의 영역이 되는 지역에서 찾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목표는 그거예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바뀌지 않는 그런 나의 삶의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좀 저의 목표예요. 물론 제 어떤 개인의 영역에서는 그런 정치 활동, 정치 의사 표명, 정당 활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겠지만 또 저희 어떤 성북 신라 차원에서는 그런 중앙 정치와는 상관없이 어떤 안정적인 어떤 나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 목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앙 정치가 지금 요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잘 안 되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 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이태리가 그렇게 다르다. 북부 남부가 왜 다르냐? 시민 공동체 으쌰하는 곳에서는 잘 되더라. 왜? 으쌰으쌰를 해가지고 싸울 땐 잘 싸우고 협력할 때는 잘 협력했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그럼 왜 북쪽에서는 으쌰으쌰를 잘하게 됐지? 그겁니다. 남쪽은 그걸 못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비관주의라는 표현도 썼고 처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다. 먹고 사는 문제 힘든데 뭐 이런 참여냐, 뭐 자치냐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아까 우리 김순은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뭐 독일로부터 일본을 건너 우리에게 온 무슨 단체 자치 어쩌고 이런데 이건 뭐냐면 역사와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역사 이런 게 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냄비 근성 있어. 예? 혈연지연 학연 외에 뭐 자기들끼리 뭐 협력할 줄 알아? 이런 것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자치를 못하고 우리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자치를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조금 이게 구조주의적 혹은 합리주의적 비관주의, 아주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교수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문화주의적 결정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 둘이 다 저는 틀렸다고 학생들이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시하는 게 이건 더 어려워요.
주의주의적 낙관주의. 얼마나 멋있어요. 주의주의적 뭐냐면 뜻을 가지고 뜻을 펼치면은 될 수 있다는 낙관주의다. 그래서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와 이 문화적인 족쇄 이런 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마지막에 내가 사는 곳에서 스스로 답을 찾고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지역에 있는 정치가 중요하고 또 그런가 하면 아까 두 분 다 말씀하셨는데 뭐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가고 특히 관계 만들기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그마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서대문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올해 초 상반기에 그 지역 대학 연계 수업을 들었어요. 아까 좌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아까 마을학개론이라는 수업을 그 아까 동네 안의 시민 정치를 주 교재로 이제 시험 문제도 풀고 이러면서 배웠는데요. 우리가 연세대학교 학생들이니까 바로 연세대학교 앞이 신촌이잖아요. 그래서 신촌의 주민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신촌에서 어떤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고 실행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수업이었어요. 근데 첫 수업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문을 가졌던 게 내가 신촌의 주민인가? 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 1교시 수업을 듣기 위해서 9시부터 신촌에 있어서 한 5시에 수업을 끝나고 저녁을 신촌에서 먹고 저녁을 먹고 나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한 9시쯤에 집을 간다고 했을 때 주 5일 한 12시간을 신촌이라는 공간에서 활동을 하긴 하지만 잠은 신촌에서 자지 않거든요. 제가 사는 곳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내가 활동하는 곳이 주민인가? 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참 신촌 하면은 지금 인구 주민등록상 인구는 한 18,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대의대 홈페이지에 그 숫자만 보면 59,300명 정도 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신촌에 주민등록 없이 또 그에 다양한 분들이 이제 오는 구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도시재생을 사업을 한다는 것은 주민과 함께 하는 겁니다. 정책을 발굴하고 의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과정을 사업을 확정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게 2015년 11월 달에 구성이 돼서 지금 계속 운영되어 오는데요. 거기서 주민협의체 운영 규정에서 주민에 대한 정의를 그 규정 내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주민등록이 되는 자, 주민등록이 안 된 자 중에서 결국은 학생이라든지 결국은 그 생업에 따라서 신촌에 오는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다만 생활권자로서의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임대인, 그다음에 임차인, 학생 그리고 또한 그 거기에 활동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촌을 현장적으로 활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게 그때 주민협의체에서 저희들도 신촌을 바라볼 때는 생활권자 개념으로 주민을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아까 소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잔치라는 웹진에서 지금 활동 중인데요. 그곳에서는 이제 신촌에서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신촌만의 고유한 공간들을 취재하고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간들이 보통은 10년 이상 된 공간들이 많고 그걸 아카이빙을 하면서 하나하나 쌓아오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지는 곳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취재를 하고 나서. 특히나 요 근래 신촌에서 한 책방이었던 공시책방이 임대료를 이제 너무 높은 임대료를 부담스러워서 이제 신촌을 떠나게 된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는데요. 그 과장님이 소개해 주신 다양한 사업들이나 지금 현재 신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은 굉장히 많은 새로운 변화들을 신촌에 가져오곤 있지만 신촌에 원래 있던 고유한 것들을 지키는 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대문구에선 이런 신촌의 원래의 것들을, 오래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 제가 지역활성화과장 하면서요. 첫째, 신촌에 대해서는 누구나 안다고 하는데 아카이브가 되는 책자라든지 기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권 특성상 상당히 주거 공간이 아닌 지역이다 보니까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장미여관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 신촌 브루스가 사용했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상으로는 해자되지만 그런 시설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몇 개 외에는 사실은 30년 넘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이 뭐냐면 신촌에 대한 재생 사업을 하면서 기록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된다 해서 우선 그 공모 사업으로서 신촌 탱리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 역사박물관에서 매년 두세 개 동을 서울시 동 중에서 특징적인, 예를 들어서 대학동도 하고요, 인현동도 하고 성수동도 하고 이렇게 책을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신촌동에 대한 부분이 아마 내년 6월 정도면 그게 발간되면 상당히 기록적인 부분을 좀 준비하고요. 그리고 지금 신촌에는 이 잔치도 있지만은 결국은 젊은 청년 활동가들이 서서히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브 할 수 있는 작업을 지금 신촌이 있다. 골목에 대한 부분, 과거에 그 뭐 차 미네르바든 다양한 그런 기록적인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사실은 가장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화에 대하고 연대에 있는 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생 사업이 18년까지입니다만은 저희들이 2년 동안 벌써 용역만 2년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4년을 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런 기록과 이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 만나고 시간이 걸려도 기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가 생각할 때 결국은 어떤 마을이 되었든 도시가 되었든 그곳이 자생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지역만의 브랜드 혹은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촌이라는 공간의 정체성을 생각했을 때 저도 신촌에서 몇 년 동안 생활을 해왔지만 다소 잘 감이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대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대학로의 이미지를 생각하기엔 해화가 너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고, 문화예술의 공간이라고 정체성을 잡기에는 옆 동네의 홍대가 너무 굳건하게 잡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실행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목표점이 무엇인지, 신촌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면서 또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생 사업을 지금 11월 달에 시 도시기획위원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고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비전으로 본 게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컬처밸리 신촌이라는 걸 놨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문화라는 개념을 신촌은 떠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최근에 그 마포 쪽에 연남동 골목 축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골목에 대한 부분이 소규모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개념에서 대학문화의 중심을 축을 놓고 골목 문화를 접해서 결국은 재생 사업이 5개 분야거든요. 청년문화, 신촌재생, 신촌하우스, 그리고 공동체, 공공시설의 확충인데 그렇게 분야를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도 그러면은 그 과에서는 재생사업 용역만 기다리냐,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했던 창작놀이센터의 하나의 허브 공간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창작기획실로서는 그 문화발전소를 지금 현재 내년도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 현대백화점 뒤에 창천문화공원에 청년문화전쟁기자 해가지고 우리 청년 문화기획자들이 활동하고 그의 아이디어를 신촌에다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요. 또 지금 모텔을 사서 청년 창업 주거 공간을 지금 하는 앵커 시설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요. 크게 봐서는 결국은 상권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숙박의 질을 높이고 숙박에 찾아오는 구조로 신촌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서 그런 부분을 지금 그런 전문 또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업하면서 교육도 하고 도시민박에 대한 교육,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고자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런 것이 설령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신촌은 결국은 젊음이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서 하나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의 표를 하고 아직 잠깐 앉아 계시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 순서에 의하면은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 자 이제
팀만 얘기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잠깐만 예를 들어서 다른 팀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점 아니면은 다른 팀의 뭐 발표나 또 질문에 대해서 또 다시 재질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 흔히 그 신촌과 홍대를 많이 구분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 자체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신촌이든 홍대든 먼저 시작한 데서 반대로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요즘 그 젊은 이 사귀는 친구들이 좀 신촌을 좀 찾는다 이런 있고 또 버스커들이 상당히 좀 오는 느낌인데 현재 그 홍대에서 늘 계시면서 신촌을 바라보는 입장은 어떤 건지 한번. 홍대 쪽은 지금 이제 마포구에서 난데없이 관광 특구를 하시겠다고 지금 이제 나서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상당히 그 황당한 지금 그런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농담적으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홍대가 다 망하면 신촌으로 가자. 네. 받아주신다면 신촌으로 가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자, 뭐 또 예, 우리 김찬주 학생. 저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날것의 질문일 수 있는데 그 누가 봐도 홍대가 사람들이 홍대를 찾고 홍대만의 매력은 그 거리 골목골목마다의 어떤 예술 활동들과 그 홍대만의 문화 때문에 홍대가 이만큼 클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왜 도대체 그 관이라는 곳은 관광 특구를 지정하려고 하고 그 문화를 오히려 획일적인 것으로 바꿔가려고 하고 상품성을 더 입혀서 그 매력을 더 감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예. 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활성화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활성화하면 우리는 활성화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람 엄청 많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막 북적거리고 막 그래서 막 뭔가 막 시끌벅적하고 막 그래서 막 와 이런 게 활성화된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활성화는 그렇게 달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홍대는 더 이상의 활성화는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패러다임에 머물러 계신 것 같아요. 활성화 그리고 이제 이 개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딩 높게 서고 그러니까 높은 빌딩들이 쇼핑몰과 관광 호텔을 딱 가득 찬 거리에 관광객들로 가득 메워지면 그게 활성화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를 그리고 계신 것 같은데 그냥 문화 도시나 문화의 거리에 대한 이론들이나 뭐 이런 것들 찾아보면 가장 이상적인 그런 거리 형성의 조건이 이 건물과 이 도로의 비율이 1:1 내지 1.7:1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 좀 낮아야 사람들이 거기서 위압감을 덜 느끼고 거기서 문화 행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례들이 이미 있고 그런데 이제 이 관광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산업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냥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알 수는 없고요. 예. 그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솔직하게 경험하신 바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지역 생태계 재생이라든지 마을 공동체 재생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행정적인 지원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주민공모 사업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이 주민공모 사업에 대해서 좀 시각 차이,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시민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정부의 지원이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느 부분에 지원을 하는지가 정말 거기서 디테일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정부가 도와주는 게 좋을까? 기본적으로 어떤 공공의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느끼는 시민의 어떤 뭐라 그랬죠? 감정 정서가 뭐냐면요. 되게 저희를 사기꾼 취급해요. 너네 이 돈 떼먹을 거잖아. 너네 열심히 안 할 거잖아. 너네 정산 안 해줄 거잖아. 너네 이거 그냥 주면은 갖다 막 쓸 거잖아. 기본적으로 뭔가 어떤 신뢰하고 믿어주고 뭔가 해봐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제발 사고만 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잘 쓰고 돌려줘 이 정도 스탠스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어떤 지원 사업에서 가장 큰 거는 이제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솔직히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되게 막 갈등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막 뭐 때로는 막 고성도 오가고 이런 게 사실은 민주주의인데 공공행정에서 바라는 민주주의는 되게 막 아름답고 멋있고 화합하고 협동하고 협력하고 이런 것들만 민주주의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공공사업에서 다른 게 아니고 실패할 수 있는 어떤 기회 혹은 좀 아름답지 않은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줘야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어떤 그 주민과의 어떤 신뢰관계 뭐 이 정도는 좀 떼먹어도 돼 약간 이 정도의 신뢰관계가 있어야지 진짜 제대로 된 지원사업 좋은 공모사업 좀 풀뿌리 자치 같은 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크냐 작냐 가지고 많냐 적냐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0원도 1억도 같은 돈은 돈입니다. 어떤 사업도 행정에서는 실패를 전제로 해가지고 공모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실패가 된 거지 공모 사업을 하면서 이거 테스트베드 역할로 한다. 이것은 청장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도 과장이나 국장이 이거 실패의 결과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기 힘듭니다. 다만 저는 공모 사업을 할 때 우리 청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모 사업은 도전하겠습니다. 선정되면 돈과 정책이 남고 떨어지면은 정책이 남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제안은 저는 하고 그동안 공모 사업을 좀 해왔습니다. 효율성, 그러니까 그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의 측면이 있고 한목적성의 측면이 있다 그러면 이 효율성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사업의 목적성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그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 같은 것들이 사실 조금 그 효율성을 따지는 부분에 비해서는 좀 미흡한 게 아니냐. 그게 이제 이 민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 평가를 할 때도 거의 정량적 평가가 늘 앞에 서죠. 그래서 보통 숫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맨날 요즘은 이 지역에서 뭐 할 때는 대부분 다 어떻게 하면 숫자를 늘릴 수 있을까를 다들 고민하고 계세요. 어제도 저희들 무슨 컨퍼런스 하자고 얘기했는데 뭐 한 20개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 100개 단체가 모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정성적 평가를 어떻게 좀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들 부분이고, 그 마지막으로 그 배분을 할 때도 좀 보면 이게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잘게 쪼개서 여러 군데 10군데 나눠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크게 한 덩어리로 묶어서 10군데가 같이 함께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방향성을 좀 잡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방자치의 이제 회의론이라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엘리트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지역 역량에 대한 거, 세 번째가 지역주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엘리트 주도로 다 된다. 말만 지방자치지. 둘째, 하자고 이름은 좋은데 명분은 좋은데 역량들이 안 된다. 그 역량에는 공무원의 역량과 주민의 역량이 다 된다는 얘기가 들어가죠. 세 번째는 지역주의, 뭐냐? 지방자치의 이름으로 님비를 한다. 이 세 가지가, 이건 이제 이론으로 따지면 가장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죠.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가 아니라 가장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건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름다운 정말 협력을 하자, 이거는 이제 이론이고 모델이고, 현실은 그런 문제들이 있고, 게다가 이제 지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성과주의. 그러니까 그 관료 시스템화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서 성과라든지 정량적 평가라든지 뭐 이런 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또 대의명분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런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성과주의의 입장에서는 좀 일단은 믿지 않고 보는 거예요.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거겠죠. 그 사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그런 요소는 당연히 있고요. 사실 그런 문제가 항상 이해 충돌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행정이 그럼 어떻게 다가서야 되느냐? 결국은 현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동주민센터든 구청 자체 방문 자체가 이미 이해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통이라는 게 결국은 관계성의 회복인데 그런 부분을 결국은 완화시키는 것은 그 이해하는 부분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문서라는 걸 통해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 또 공동체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작업들을 보면은 책임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그 마무리를 좀 못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덜어 못한다는 게 아니라 덜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결과물을 낼 때 보면은 처음에 디테일을 가장 강조했던 그런 분들이 디테일 없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정책적으로 어떤 큰 것을 선택하는 부분의 그런 과제물이 아니라 적어도 공모사업이든 뭐든 협력을 했을 때 최소한 기대치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결국은 신뢰가 계속적으로 쌍방적으로 발생되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제 조그만 기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그 동료 기업을 묶어서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1년 됐습니다. 활동한 지 1년 됐는데 이제 이 동네에 와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사회적 경제다 공동체다 이 얘기를 딱 보니까 어떤 걸 느끼냐면요. 그래 좋아 뭐 뜬구름 잡는 거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지 뭐. 왜냐하면 구체화되지 않은 거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진짜 뜬구름이에요. 그걸 굉장히 제 경험이에요. 굉장히 뜬구름이고요.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제품이든 서비스든 품질이 너무 떨어져요. 그리고 책임성도 굉장히 퀘스천이에요. 이게 지속 가능성을 얼마나 가질 수 있을까? 이게 미래가 보이나? 이런 회의가 한편으로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저희도 사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조금 나이브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청년이고 좀 공공적인 일들을 하니까 좀 적당히 이렇게 농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직접 활동들을 한 3년 차 오게 되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공공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어떤 뭐 청년이라는 거라고 해서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치열한 전문성 그리고 전문적인 경영 능력 혹은 전문적인 기술 같은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있고요.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연마하는데 좀 게을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공공적인 가치들을 말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정도 실행력도 가지고 있고 이 정도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는 공공에서 원하는 성과들을 맞춰줄 수 있는 또 그 정도의 융통성 이런 것도 좀 갖추게 되었고요. 그냥 맞아요. 맞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구매력 관련돼서는 저도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아요. 구매력이라는 게 사실 한국 사회의 일반 시민들이 구매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거든요. 되게 요만큼 남아있어요. 근데 그 요만큼 남아있는 구매력이나 여유 시간도 이미 어떤 대기업이나 매스컴에 장악돼 있는 상황에서 약간 승부를 보기가 되게 어려운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처음에 사회적 경제가 장기적으로는 어떤 자본주의 경제나 주류 경제를 100%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한 많아야 10분의 1? 한 10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일 텐데 사실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해도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또 만약에 제가 막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시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 정도의 소비 패턴, 이 정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현재의 저의 어떤 이 정도가 좀 감당이 가능한 것 같고 결국은 저희가 말하는 어떤 언어나 키워드에 감응하는 사람들을 늘려나가는 것이 결국은 좀 구매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요원해요. 되게 아마 죽기 전에는 안 끝날 것 같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막스 베버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란 두꺼운 판자를 강하게 그러나 서서히 뚫는 것이다. 아주 유명한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세게 우리는 밀어붙이고 싸워야 돼요. 그러나 서서히 뚫어가야 된다는 그게 막스 웨버의 정치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한 뭐 정치에 대한 기분을 가지고 오늘 이 토크쇼를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남아주신 여러분들, 발표해주신, 토론해주신, 또 시청하신 청중분들 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